세상에나. 이건 스페인 국왕과 왕비 앞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향신료는 권력을 의미했고 비단은 부를 의미했다. 하지만 기존의 육상 무역로는 느리고 위험했으며 경쟁 세력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콜럼버스는 대담한 주장을 내놓는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항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이 계획은 거의 터무니없어 보였다.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 인도에 도달하겠다는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능성에 베팅한다. 그렇게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한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흐르자 선원들은 점점 불안해진다. 두려움이 퍼지고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다. 이곳은 인도가 아니라는 것. 분위기도 풍경도 무엇 하나 인도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지 못했다. 전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대신 콜럼버스는 유럽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발을 들인다. 완전히 새로운 대륙, 또 하나의 세계였다. 처음에 스페인 왕실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다른 땅이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단 한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금. 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중앙아메리카에 상륙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발견이 아니라 파괴였다. 그는 금과 장신구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땅을 차지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폭력이 남았다.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야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증거를 가져왔다. 유럽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적인 물건들, 담배, 파인애플, 칠면조, 그리고 해머까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바이킹이 먼저 도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그 말은 절반쯤 맞다. 수세기 전 북유럽의 노르드 탐험가들은 이미 대서양을 건넜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의 것이다.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단지 새로운 땅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복과 식민지화, 그리고 붕괴의 시대를 촉발했다.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재편했고 제국의 지도를 다시 그렸으며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콜럼버스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해먹에 누워 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신대륙을 탐험하고 정복하려는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 열강은 원주민들과 그리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싸우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프랑스가 말한다. 여기다가 요새 좀 쓸게. 그러자 영국이 대답한다. 그러지 말아줄 수 없을까? 프랑스는 잠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한다. 미안한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요새를 세워버린다. 당연히 영국은 격분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에 아직은 떠오르는 신의 영국군 중령을 파견한다. 그는 영국군과 원주민 병력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짧은 전투 끝에 프랑스 지휘관은 항복을 선언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좋아, 다들 정리해. 항복하. 죄송한데요.
제가 토마호크로 머리를 쪼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 괜찮아. 설마 이게 7년짜리 대규모 세계적 전쟁으로 번지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벌어진 일은 7년에 걸친 대규모 세계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평화협상에서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포기했고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모든 영토를 내놓는다. 하지만 영국의 승리는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무려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이었다.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로 눈을 돌린다. 자, 잘 들어. 우리가 전쟁 동안 프랑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거든. 그래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 다시 말할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느라 돈을 다 썼고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야. 그건 좀 곤란하네요. 내 말 좀 들어. 우리는 너희를 보호했고 이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 좀 돌려줄 수 있겠니? 아니요. 좋아. 그럼 세금을 매기겠다. 1764년 영국은 설탕법을 도입해 식민지 주민들이 설탕과 당미를 오직 영국으로부터만 수입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1년 뒤 극도로 논란이 된 인지세법이 시행된다. 방식은 이랬다. 안녕하세요, 상인님. 안녕하세요, 벙글베리 씨. 새로 산 오두막의 소유권 문서입니다. 도장. 싼 펜스 내세요. 잠깐만요. 방금 뭐 하신 거죠? 새로운 세금이에요. 제가 만드는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 비용을 당신이 내는 겁니다. 이걸 설명한 전단지도 보시겠어요? 네, 주세요. 좋습니다. 도장. 이 펜스입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냥 카드 한 벌 주세요. 이 분노를 도박으로 풀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지 마세요. 도장. 당연히 식민지 주민들은 분노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영국이 노골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주민들이 특히 분노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의회에 정작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의에 나섰다. 연설가들은 격렬한 연설을 쏟아냈고 영국 상품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으며 영국의 충성적인 인물들은 점점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영국 상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결국 몇 년 만에 영국은 인지세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영국은 여전히 돈이 필요했다. 우린 여전히 돈이 절실해. 어떻게 해야 하지? 식민지에 세금을 매기는 건 어때? 훌륭한 생각이야. 잠깐만, 방금 그거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의무는 곧 묻혀버린다. 왕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와, 난 정말 멋지군. 이렇게 잘생긴 왕을 본 적 있나? 아니지. 조지, 넌 역사상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랑받는 왕이야. 폐하. 아직 있었나. 당장 나가. 당장 나가. 1766년 영국은 선언 하나를 발표한다. 요지는 간단했다. 우리는 통치자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영국은 수입 관세라는 형태로 미국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대거 부과한다. 유리에도 세금, 납에도 세금, 종이에도 세금이 붙었다. 차와 기름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의 모든 것에 세금이 매겨졌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영국 상품 불매에 나섰고 영국 상업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는다. 결국 영국은 다시 물러선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저건 내 식민지인데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영국은 새로운 세금 대부분을 철회하되 차에 대한 세금만은 남겨두기로 한다. 동시에 보스턴에 병력 1000명을 파견해 질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 병력의 비용은 식민지 주민들이 부담하게 했다. 영국군이 보스턴에 도착하자 도시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진다. 공기가 팽팽해 칼로도 자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장은 폭발한다. 1770년 3월 5일 현지 애국자들이 세관 건물 앞에서 근무 중이던 영국 병사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조롱에 가세하는 미국인들은 점점 늘어났고 영국 병사들도 동료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모여든다. 눈덩이가 날아간다. 눈덩이는 곧 돌로 바뀌고 돌은 굴껍데기로 변한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병사들은 공포에 빠지고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결국 총성이 울린다. 5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다. 식민지 전역의 애국자 언론은 이 사건을 보스턴 학살이라 부르며 잔혹한 영국이 보스턴 시민들에게 저지른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분노는 더욱 커져간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좌초된 영국 세관 소속 범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불태워진다. 이어 매사추세츠 총독이 식민지 탄압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집 역시 주민들에 의해 불태워진다.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식민지 주민들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남은 차 세금에 꽂히게 된다. 1773년 12월 16일 자유의 아들들이라 불린 애국자 집단은 원주민으로 변장한 채 보스턴 항구로 행진한다. 그들은 차를 가득 실은 영국 상선을 올라타 수천 명의 구경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려 1만 파운드에 달하는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영국은 격분한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가차없는 보복을 가한다. 식민지 의회를 해산하고 헌장을 박탈하며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병력 3,0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그 결과 보스턴과 매사추세츠는 사실상 영국의 직접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주민들은 분노로 들끓는다. 다른 식민지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에 빠진다.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자들을 소집한다. 12개 식민지에서 모인 56명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집결해 제1차 대륙회의를 연다. 참석자 명단은 말 그대로 미국 최고의 지성들이었다. 뛰어난 변호사 존 애덤스와 존 제이, 경험 많은 군사지휘관 조지 워싱턴, 사업가이자 훗날 술의 상징이 될 사무엘 애덤스, 불같은 연설가 패트릭 헨리, 부유한 집안과 결혼한 존 디킨슨까지. 이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 제임스 메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알렉산더 해밀턴까지 대륙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다. 영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렬한 논쟁과 의견 충돌 끝에 그들이 합의한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영국에게 그만두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멈춰줄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 결과는 분명했다. 역시 안 되는군. 그러자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각 지역 민병대에게 무장하고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전역에 미닛맨이라 불린 민병대가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그 반란군이 무장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쯤 되면 상황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에 영국군 총사령관 토머스 게이지는 보스턴에 주둔하던 병력 700명을 매사추세츠 내륙으로 파견해 콩코드에 숨겨진 반군의 무기와 탄약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영국군은 한밤중에 출발하지만 애국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폴 리비어를 비롯한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영국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퍼뜨렸고 반군은 그 덕분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 날이 밝아오던 순간 양측은 렉싱턴에서 마주선다. 긴장 속에 서로를 응시하던 그때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방가쇠를 당긴다. 그 한 발의 총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곧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반군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콩코드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군은 반군의 무기와 보급품을 찾기 위해 병력을 나눠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국자 반군들은 계속해서 집결했고 이번에는 오히려 영국군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콩코드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군대라 불리던 영국군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지역 민병대의 공격을 받아 보스턴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영국군이 보스턴으로 퇴각하는 내내 길 곳곳에서 애국자들이 모여들어 후퇴하는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영국군이 마침내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반군 민병대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보스턴과 그 안의 영국군은 사실상 포위 상태에 들어갔고 도시 주변에서는 소규모 해상 충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영국은 또 하나의 굴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무대는 뉴욕 북부였다. 베네딕트 아널드 대령은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보유한 영국의 요충지 타이컨더로가 요새를 점령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길에서 병력을 모으기를 기대하며 혼자 요새를 향해 출발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선 앨런이 이끄는 그린 마운틴 보이즈를 만나게 된다. 놀랍게도 그들 역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두 세력은 협력하기로 하지만 누가 지휘권을 가질 것인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다. 내가 지휘관이다. 아니다. 내가 지휘관이다. 이 말다툼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그린 마운틴 보이즈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위협하자 아놀드는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밤중 영국군이 잠들어 있는 사이 요새를 기습했다. 완전히 기습을 당한 영국군은 거의 저항하지 못했고 요새와 그 안의 모든 무기와 탄약은 그대로 반군의 손에 넘어간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선. 그런데 우리가 요새를 점령하라고 보냈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누구요? 베네딕트 아놀드요. 그런 사람은 처음 듣는데요.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식민지들은 이제 공개적인 반란 상태에 들어갔고 당장은 그 반란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분노한 조지 3세 국왕은 게이지 장군을 해임하고 윌리엄 하우 장군으로 교체하며 반란을 즉각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제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야 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사령관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의 이름에 동의했다. 그 남자 전설 조지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겸손한 척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지만 주변에서는 곧바로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 지난 10개월 동안 매일 군복 입고 나왔잖아. 다들 네가 이 자리 원했다는 거 알아, 조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결정은 내려진다. 이렇게 워싱턴은 새로 창설된 대륙군을 지휘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향한다. 바로 그 시점,
영국군은 포위를 뚫기 위한 첫 대규모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벙커 힐의 고지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지만 첩보망을 통해 그 계획은 이미 대륙군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긴장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륙군은 벙커 힐을 요새화하고 인근의 브리드 힐에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 전투의 날이 다가오고 영국군이 전진하자 대륙군의 집중 사격이 쏟아진다. 영국군은 언덕을 2차례나 오르려 했지만 2번 모두 밀려난다. 전투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대륙군은 탄약이 바닥나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영국군은 언덕을 점령한다. 형식적으로는 영국의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영국군의 피해는 약 1000명에 달했으며 대륙군의 피해는 약 400명이었다. 식민지인들은 이 전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요나 반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일부 급진파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다수는 여전히 영국과의 관계가 결국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 3 새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요지는 이랬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세금을 철회하고 다시 잘 지내자는 것이었다. 국왕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는 분노에 찬 답장을 보냈고 그 내용은 사실상 위협에 가까웠다. 그렇게 해서 대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식민지 곳곳에서는 소규모 교전이 계속되었다. 영국군은 이전의 반영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매사추세츠의 펠머스와 버지니아의 노퍽을 불태운다. 이 행동은 애국자들의 선전에 완벽하게 이용되었다. 해외에서 영국은 잔혹한 탄압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곧 반군을 돕기 위해 보급품을 보내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남부 식민지에서는 애국자 민병대와 충성파 민병대 사이에 소규모 충돌도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베네딕트 아널드는 여전히 개인적인 명성을 얻고자 했다. 그는 캐나다를 침공하는 양동 작전을 계획한다. 대륙군은 몇몇 영국 요새와 몬트리올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혹독한 눈보라와 천연두의 확산으로 결국 퀘벡시 앞에서 패배하고 만다. 그들은 끝내 타이컨더로가 요새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요새에 있던 막대한 양의 대포와 탄약이 다시 중요해진다. 이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소를 이용해 무려 12만 파운드에 달하는 포병 장비를 2달 동안 혹독한 겨울을 뚫고 300마일이나 끌고 간다. 목적지는 보스턴을 포위 중인 워싱턴과 대륙군의 진지였다. 이제 워싱턴은 마침내 제대로 된 대포를 손에 넣게 된다. 그동안 그의 군대는 추위 속에서 포위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버티고 있었다. 이제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워싱턴은 도시를 전면 공격하고 싶어 했지만 부하 장교들은 영국군의 방어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점이었다. 결국 대륙군은 밤새 움직이며 도시를 내려다보는 도체스터 하이츠에 대포를 배치한다. 새벽이 밝고 영국군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결과는 명확했다. 그들의 진지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방법은 없었다. 이는 사실상의 체크메이트였다. 영국군은 도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20척의 배가 9,000명의 레드코트 병사와 2,000명의 충성파를 태우고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보스턴을 떠난다. 이것이 워싱턴이 거둔 전쟁의 첫 승리였다. 이후 워싱턴은 군대를 뉴욕으로 이동시킨다. 영국군이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상륙할 곳이 바로 그곳일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무렵 토머스 페인이라는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상식이라는 팸플릿을 지필해 출판한다. 그는 이 글에서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팸플릿은 식민지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오늘날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출판물로 남아있다. 술집과 회관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고 독립이라는 개념을 마침내 대중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대륙회의는 이제 이 생각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인물로 토머스 제퍼슨이 선택된다. 그는 강렬하게 써내려간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물론 제퍼슨이 노예를 100명 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단 넘어가자. 7월 2일 대륙회의는 만장일치로 독립에 찬성하는 표결을 한다. 존 애덤스는 이날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될 날이 될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고 며칠 뒤 독립은 실제로 발효된다. 미합중국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뉴욕에서는 조지3 새 국왕의 동상이 끌어내려졌고 녹여서 무려 4만 2천 발의 머스킷 탄환으로 만들어진다. 영국의 시각에서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다. 국왕의 뜻대로라면 워싱턴과 대륙회의의 모든 인물들은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영국이 돌아왔다. 국왕은 130척의 군함과 2만 5천 명의 병력이라는 위협적인 전력을 뉴욕으로 보낸다. 워싱턴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영국군은 스태튼 아일랜드에 진지를 구축했고 미국군은 브루클린 하이츠 주변에 방어 진지를 파고들며 공격을 기다린다. 하지만 영국군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기다린다. 상대의 신경을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전력을 차분히 강화한다. 어느 시점에는 대규모 포격을 가한 뒤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라면 평화를 청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워싱턴의 대답은 단호했다. 거절이었다. 결국 전투는 시작된다. 1만 5천 명의 영국군이 미군 진지로 접근하고 양측은 대규모 대열을 이뤄 서로에게 사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미군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맞서 싸우고 있던 부대는 미끼였다는 것이다. 영국의 주력 부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해 미군의 후방을 노리고 있었다. 영국군이 후방에 도달하자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공황 상태에 빠진 미군은 브루클린 하이츠로 후퇴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 앞에는 영국군, 뒤에는 강.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국군은 즉각 공격하지 않고 포위전을 선택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짙은 안개가 깔린다. 그 안개 덕분에 워싱턴의 군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강을 건너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영국군은 이후에도 맨해튼에서 계속해서 미군을 추격하며 교전을 벌인다. 그리고 미군은 패배해, 또 패배해, 다시 패배를 거듭한다. 상황은 참담했다. 워싱턴의 지도력은 의심받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미국군 포로들은 반역자로 취급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 워싱턴의 군대는 뉴저지를 가로질러 퇴각한다. 끝내 펜실베이니아까지 밀려난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패배하고도 다시 싸울 기회를 얻은 군대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